안녕하세요. 이재현 교수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함께 30분씩 두 타임에 걸쳐서 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나의 애착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와 같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애착 유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현재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애착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애착 유형이 여러분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남원에 가면 행정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일 수 있는 서어나무 숲이라는 숲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바로 서어나무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렇게 바람과 맑은 공기와 햇빛과 또 물과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나무가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들, 홍수라든지 또 가뭄이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개발, 전쟁 등의 영향들이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영양분과 또 수면과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또 친구 관계, 특별히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역사로 다시 돌아와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라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무의 나이테인데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 깊은 심지 부분이죠. 그 가까운 부분에 아주 이 나무가 아주 묘목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포탄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한 이후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안쪽 깊이 있는 상처가 결국에는 이제 쌓여서 그 나무의 외곽의 형태를 형성하게 되죠. 이 나무를 보니까 또 아마 이 나무는 지금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의 나무 같은데 또한 아마도 60년대, 70년대 정도에 일어난 화재의 상흔이 나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영양분이 충분치 않을 때는 나이테가 촘촘해지죠. 빨리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쪽 편에처럼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부분들은 햇빛을 가득 받고 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나이테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동심원, 심지 쪽이 말하자면 우리 영아기에 형성된 나의 부분이죠. 나의 성품의 나의 내면의 부분인데 이때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애착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이렇게 자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안쪽에 나무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이 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좀 지나서 3살, 4살, 5살 같은 경우가 되면 아직 그 충분히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정서적으로 상호관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사랑으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그때의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이 나무가 단단한 큰 나무, 기후나 주위 환경에 적게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 이전에 아직 묘목이던 시절, 쉽게 꺾이고 상처받기 쉬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어떤 정서적인 영향들은 이후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무도 보면 우리가 비교적 원만한 나무로 자랐습니다만 이쪽 바깥쪽에 보면 그 비바람이 왔을 때 많이 깨어져 나가 쉽게 이제 상처받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당장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난 이후에 비바람에 치거나 어떤 물체에 의해서 깨어진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특별히 연약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약해서 쉽게 깨어져 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균열은 근원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다 기억하고 의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마치 그 나무의 바깥쪽에서 봤을 때 그 나무의 안쪽에 있는 역사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되고 있거나 의식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큰 영향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되지 않지만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분을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불렀죠. 사람의 의식에 있어서 그 95% 이상의 부분들은 사실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95%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95%나 차지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분의 의식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이 여러분 안에 어디에 잠재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뇌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도 있는 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뇌는 한 가지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는 크게 보아서 3가지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쪽에 뇌관이라고 하는데요. 척수와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을 본능의 뇌라고도 하고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이 본능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생존하기 위한 부분에 맞춰져 있는 그런 뇌라는 거죠. 여러분들 파충류,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슉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주로 그의 움직임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부분에 많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도 그런 작용을 하는 뇌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반사신경이 으로 작용되는 그 뇌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이 뇌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감정뇌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연계,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포유류들,
그 새끼를 낳아서 젖먹이는 그런 그 동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달돼 있는 뇌라고 해서 포유류의 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뇌는 감정의 뇌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감정의 기억을 기억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엄마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밖에서 엄마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두려움들,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막 달려와서 찾아줘서 꼭 안아주며 위로해주던 때 그 위로 같은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는 뇌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뇌가 발달되어 있는 동물들은요, 모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애착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뇌는 이 감정의 뇌라는 거죠. 이 감정의 기억을 저장하는 이 감정뇌의 기억은 의식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닌 학교를 기억하거나 이름을 기억하거나 친구 이름을 기억하거나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적인 논리적인 언어적인 기억은 그 이후에 발달하는 이성의 뇌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달하는 감정의 뇌와 본능의 뇌는 정서적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거나 어떤 감정적인 위로, 또 분노, 두려움, 외로움 같은 감정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의식하기 이전에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이테로 비유한 우리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연결시켜 본다면요, 이 영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빨고 영양분을 빨고 또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마에게 매달리고 애착하고 하는 그런 그 정서적인 또 시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강한 시기가 영아기죠. 바로 이 영아기의 발달은 본능의 뇌와 많이 연관이 있다면 그 이후에 유아기에 이제 엄마와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혼자 버려지는 걸 무서워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친밀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는 감정의 뇌와 연관이 많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애착, 여러분의 애착 유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 아주 과거에 이 감정적인 기억이 형성됐던 이 영아기와 유아기의 경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영아기와 유아기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오늘 해볼 텐데요.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애착 유형이라는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맺었던 그 애착 관계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안에 기입되어 있는데, 그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뇌 속에 본능의 뇌와 감정의 뇌 속에 기입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현재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포유류 동물들에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원숭이 실험 들어보셨나요? 원숭이를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 원숭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그 사람이 키우는 원숭이인데요. 이 원숭이가 젖은 그 젖병이 달려 있는 그 젖병 기계에서 먹고, 위로를 받고 잠을 자거나 안길 때는 옆에 있는 그 틀복숭이 그 인형에게 와서 안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동 유형,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으로 위로하는 모성적인 대상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것들이 바로 포유류 내지 영장류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대한 애착 유형에 대한, 인간의 애착 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는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와 메리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람들도 포유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특별히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말 그대로 부모와의 애착이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신이 때로는 뭐 어린이집에 혼자 보내진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혼자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금방 다시 그 안정을 되찾는, 엄마가 돌아오면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안정형입니다. 이 아이들 속에는 엄마가 자신을 위로하러 돌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더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안정 애착 유형도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회피 거부형, 두 번째가 집착형, 그리고 세 번째가 회피 공포형,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그 오른쪽 하단에 회피형부터 보자면 이 유형은 별로 부모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거나 함께 있어 주거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저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친밀한 관계로 다가올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 자칫 의존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는, 혼자 노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은 집착형입니다. 집착형은 그 애착 대상이 부모죠.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부모가 떠나지 못하도록 매달리는, 이렇게 붙잡고 있는, 집착하는 유형의 그 사람들을 집착형이라고, 불안정 집착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피공포형 혹은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달리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집착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형성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기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혼자 놀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혼란스럽게 불안해하는,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유형을 이 회피공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일까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리 에인스워스라고 먼저 장난감을 놓아둔 하는 그 심리학자가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그 개발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애착 유형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난감을 놓아둔 낯선 방에 아이를 엄마와 함께 들여보낸 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관찰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하고 아이가 낯선 방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들어옵니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근데 그때 엄마가 무슨 일이 낯선 있다면서 사람이 아이에게 아이를 접근할 때 낯선 엄마는 사람으로 조용히 혼자 방을 두고 나간다. 나가버리는 거죠.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이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겠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애착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낯선 상황 실험은 엄마와의 분리 및 재배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 애착 관계를 측정한다. 여러분 방금 이 아이를 보시면 아셨겠다시피 이 아이는 대단히 안정애착 유형의 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정애착 유형의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정애착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석이는 엄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자 우석이는 당황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던 엄마가 떠나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불안은 보편적 어떤 아이에게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 차이는 안아주자 엄마가 위로를 돌아왔을 받고 곧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보면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안기면서 금세 다시 안정감을 찾고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바로 안정애착 유형의 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이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유형은 해피 거부형, 아까 말씀드린 해피형의 사람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집안일 이게 우선이고 제 일이 우선이고 나중에 아이를 이제 뭐 놀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아기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경우다. 엄마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낯선 상황은 아이들에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동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불안함이 고조돼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동현이는 엄마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무시하듯 회피한다. 엄마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고 진정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멘트는 이 아이가 참 회피적이고 별로 엄마가 자신을 안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아이다. 그러니까 불안정, 회피애착적인 아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보여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는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져도 있어도 별로 상관없이 잘 노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정말 그럴까요? 이 아이는 사실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이나 안심이나 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많이 반영해주고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은 채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하게 많이 느끼면 이 아이는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이 혼자 버려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몇 번 봤는데요. 아주 이 해상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꼼꼼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아이가 혼자 노는 가운데서도 그다지 유쾌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노는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역시 해상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순간에 아주 살짝 미소가 지나가는 것을 아까 표정하고 좀 다르죠. 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짜증과 우울과 기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보면 소위 그 표정 관리라고 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화가 난 것, 우울한 것, 또 기쁜 것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반응하지 않는 방법들에 익숙한 분들이 어쩌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다시피 목회자 가정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가정 같은 데서는 뭔가 이렇게 경건하고 크게 자기의 감정을 많이 표출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혼자 잘 노는 그런 모습의 정서적인 형성이 된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형을 해피 애착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본 해피 애착 유형, 해피 거부형하고 대조를 이루는 유형이 집착형과 해피 공포형입니다. 저항 애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집착하거나 혼란형을 보이는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집착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애착의 대상이 자신을 떠날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집착하고 매달리는 유형이죠. 한번 낯선 상황 실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엄마가 나가자 심한 불안감을 표현하던 지수. 정작 엄마가 돌아와 안아줘도 쉽게 달래지지 않고 엄마가 권하는 장난감을 뿌리치기도 한다. 아이가 울면 어떤 때는 반응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인다. 아기는 부모가 항상 반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면 과장된 애착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제 기분에 맞춰서 제가 막 기분 좋을 때는 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다 따라주고 하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아우 너 혼자 놀아 뭐 그럴 때도 있고 아우 하지마 엄마 힘들어 뭐 그렇게 애한테 제 감정을 이입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이것처럼 엄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에너지가 없고 이렇게 할 때 본의 아니게 아이를 내치는 경험들이 있을 때 이 아이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이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자신을 위로해줘야 되는 부모가 자신을 버린 내던진 그런 경험을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버림을 받을까봐 대상을 항상 확인하고 매달리고 또 자신을 좀 더 버리는 것 같으면 울음이라든지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 집착형의 아이들입니다. 같은 집착형의 아이이지만 이와 조금 다른 유형의 아이가 있는데요. 이 유형을 해피 공포형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합니다. 혼란 유형이라고도 부르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저 그냥 우유나 주고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유식도 제대로 좀 못 챙겨주고 좀 하다못해 먹는 것도 좀 제대로 못 챙겨줬으니까 다른 건 더 못했죠. 이런 양육을 받은 아이는 낯선 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에게 선뜻 안기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돌린다. 혼란된 애착 유형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로부터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팔다리를 뻗은 채 꼼짝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엄마가 안아줬을 때도
몸이 늘어지고 무기력해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엄마가 과연 위로의 대상인지 혹은 또 다른 불안의 대상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 엄마 자신조차도 물론 이제 카메라를 비추고 이 상황을 찍는 상황이고 또 그다지 뭐 이런 모습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엄마 자신조차도 이 아이를 안는 것이 어색한 다시 말해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어떤 안정적인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관계가 익숙치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뜻 안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색하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엄마에게 안기고 나서도 이렇게 좀 경직되고 엄마 품 안에서 위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실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제 엄마, 눈에 보이는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의 내면에 있는 엄마가 어떤 엄마이냐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안정 애착 유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엄마에 대한 어떤 믿음, 그 엄마의 그림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발작적으로 불안으로 표출하지 않죠. 그런 유형이 안정적인 유형이라면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안정성이 있지만 엄마가 깊은 사랑이나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마와 적당히 거리를 띄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회피적인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큰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큰 친밀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이 안에 있는 엄마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러니까 엄마가 크지 않고 말하자면 작은 거죠. 그런가 하면 집착형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충분히 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위로의 대상이라는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불안해서 엄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집착형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매달린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반쪽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엄마일 때와 나쁜 엄마일 때가 있는데 따뜻한 엄마일 때와 차가운 엄마일 때가 있는데 따뜻한 엄마의 경험에 매달린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혼란형, 해피 공포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따뜻한 엄마의 이미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착 유형의 모습은 비단 어린 시절에만 이렇게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무의식적인 기억 속에 뇌로 얘기하자면 그 아이들의 감정뇌 속에 그런 애착의 대상이 그런 방식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보였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그런 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근한 예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데이트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데이트 영상들이나 또 친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관계를 즐기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그런 유형은 말하자면 안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카톡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좀 더 불안형, 아까 말씀드린 집착형의 사람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왠지 내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어떤 자매와 찍은 사진들이
가끔 보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단히 의심하고 불안하고 매달리고 그런 그 유형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바로 받지 않거나 카톡을 했는데 5분 동안 응답이 없다 이러면 대단히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 중요 애착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데이터 속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첫째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를 별로 무관심해 하는 것 같아 보인다든지, 그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는 유형들은 회피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혼자 노는 남자아이를 보셨죠? 마치 세상 속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그냥 자기 공부에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할 일에만 집중하면서 별로 어떤 관계 속에 그 끈끈한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경험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너무 초연한 것 같아 보이는 유형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애착 대상과의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이 형성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전화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면서 또 나중에 또 전화를 받으면 짜증을 내면서 밀쳐버리고 됐어! 라고 말하는 이런 양면성을 보이는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한 사람과 오랜 신뢰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몇 개월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관계에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는 유형들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 어떤 치유적인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자매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딸을 위해서 과로를 하다가 그 뇌진탕이 걸려서 이제 즉사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기억이 이 아이의 그 무의식 속에 작용해서 누군가와 정말 친밀해지면 그 사람에게 어떤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의 기억으로 남아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영화처럼 극적인 설정인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삶에도 역시 우리 어린 시절에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사실 지금에 봐서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어린 시절에 묘목과 같은 시절에 받은 그 정서적인 큰 그 상흔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것이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과거의 상처의 경험은 지금의 사랑의 경험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드라마 치료라는 것을 개발했던 야콥 모레노라는 사람이 경험은 경험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서로 이런 어떤 그 나무의 나이테에 상흔이 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정한 애착의 유형, 회피적인 모습, 집착적인 모습, 또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관계 그 질과 깊이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경험이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것은 여러분이 아까 이제 욕조에서 남녀가 이렇게 벗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뭐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애를 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실은 남녀의 관계는 하나의 예일 수 있고요. 실제 여러분의 그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또 현재 이미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서로의 그 무의식적인 깊은 부분을 이해해주고 지금 이 영화처럼 감싸주는 받아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품이 재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깊은 수용과 하나님의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새로운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현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우 관계,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좀 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하고 연약한 내면 아이를 안아주는 다시 건강하게 새롭게 빚어주는 그런 관계를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상처가 없이 그냥 올곧게만 자란 나무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를 겪었지만 멋있게 가지를 휘어진 가지지만 펼치면서 햇빛을 향해 발돋움하는 그런 나무가 더 멋진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치유를 경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겠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